안녕하세요. 발표자 김민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시프트 알고리즘입니다. 시프트 알고리즘은 총 4단계를 통해서 스케일에 불변한 그 특징점을 검출하게 됩니다. 4단계 중에서 이제 2단계씩 나뉘어서 처음 2단계에서는 특징점을 검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기술자를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있는 이 2단계 특징점을 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특징점을 검출하는 2단계에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을 일단 스케일에 불변한 특징점을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스케일 영상으로 일단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미분을 진행하여 극점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검출된 극점에서 저희가 사용할 특징점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축하고 미분을 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단계로 나눠서 다중 스케일 영상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미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 스케일 영상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축하는 그 방식 2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 가우시안 스무딩, 그 블러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형태를 보게 해서 스케일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축소함으로써 정보를 잃어버리게 해서 그 이미지 전체적인 형태를 좀 더 많이 보게 하는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을 설명했었습니다. 시프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다중 스케일 영상 구축할 때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을 이제 스케일 증가를 위해서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무딩된 영상들을 합쳐서 이제 한 옥타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이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 영상을 먼저 2배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 2배로 확장시켜주는 이유는 그냥 입력한 영상에서 스무딩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블러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높은 공간 주파수, 즉 세밀한 이 디테일들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을 2배로 키운 다음에 블러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한 거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력 영상을 2배로 키워서 해상도를 키워줌으로써 더 많은 픽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특징점을 찾도록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배 이상으로 키울 때에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영상을 2배로 키운 다음에 저희는 이제 스무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초기 스무딩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림 1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1은 이제 이전에 이미지에 적용된 스무딩의 정도에 따라서 이 변형된 이미지에서 얼마나 많은 키포인트, 특징점이 일관되게 감지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을 보시면 이제 시그마 값이 높아질수록 이 Y축에 있는 리피타빌리티, 반복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Y축에 나타난 이 리피타빌리티는 동일한 특징점을 얼마나 일관되게 감지하는 것이냐를 말합니다. 이 반복성은 당연히 높은 값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동일한 특징점을 계속 잘 찾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복성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반복성이 높다는 말은 결국 이 시그마 값이 높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시그마 값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우시안 필터에서 편차 값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 편차 값이 높다는 얘기는 이 필터상에서 더 많은 주변의 이제 픽셀 값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터를 이미지에 적용하게 되면은 계산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산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복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연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따져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는 높은 시그마 값을 쓰는 게 아닌 1.6이라는 시그마 값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기 스무딩 값을 편차 값을 지정했는데 스케일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증가된 편차 값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증가된 편차 값의 증가 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스무딩 영상들 을 이제 한 옥타브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 한 옥타브 내에 스무디된 영상을 몇 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림 2를 보고 설명드릴 것인데 일단 그림 2는 옥타브당 샘플링된 스케일 수에 대해서 그래프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그 옥타브가 이제 증가하면 할수록 검출되는 이제 특징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옥타브당 반복성이 옥타브당 그 샘플링 되는 수가 이제 점점 증가할 때 3까지 증가할 때는 이 반복성 값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타브당 그 샘플링 되는 수를 이 논문에서는 S 플러스 3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저희가 그 옥타브 내 이미지들의 그 시그마 증가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다음 편차값은 현재 그 편차값에 K배를 해준다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K배 할 때 이 K값은 2의 S분의 1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S값이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K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 K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의미는 증가폭이 작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케일을 진행해주는 그 증가폭이 작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스케일 영상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그마 값이 연속적으로 거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스케일에서 특징점을 검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S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 옥타브 내의 그 이미지 수도 같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계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S값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B까지 끝나게 되면은 한 옥타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옥타브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후 옥타브의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전 옥타브의 그 초기 시그마 값의 2배가 되는 이미지를 2분의 1로 축소하여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습한 이미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샘플링 수를 이제 3으로 지정하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브는 4개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S를 3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 옥타브 내 이미지 수는 S 플러스 3인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의 옥타브 내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브의 첫 번째 이미지에서 시그마 값은 1.6으로 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서 저도 동일하게 1.6으로 해서 블러링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후 옥타브의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전 옥타브의 초기 시그마 값의 2배가 되는 값을 2분의 1로 축소시켜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옥타브에서 이제 시그마 값이 2배가 되는 지점에 이 초록색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2분의 1로 축소시켜서 이 옥타브 첫 번째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3.2 시그마를 적용한 이 이미지가 왜 옥타브 2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축소를 진행하게 되면 시그마 1.6이 되느냐? 의미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3.2라는 이제 모든 픽셀이 가우시안 블러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미지 축소를 하게 되면은 모든 행렬에서 두 번째 값인 픽셀들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어싱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하게 되면은 픽셀 값들이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해지는 것이 아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그마 값이 증가된 게 아니라 조금 더 감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세 가지 이미지 좀 일정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들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주황색과 노란색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했었는데, 여기서는 미분을 통해서 극점을 검출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스케일을 불분하는 특징점 검출 시에는 이제 미분 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 아닌 정교화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분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값에서 절대값을 씌우고 시그마 제곱을 곱해준 정교화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정교화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 필터를 이제 해서 이미지를 계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알고리즘에서는 이 계산하기 좀 더 편리한 방법인 그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이야기합니다.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은 이제 열 확산 방정식의 개념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열 확산 방정식은 제가 여기 왼쪽에 적어놨는데, 이 열 확산 방정식은 시간에 따르는 온도의 변화가 그 확산 계수 알파에 의해 주변을 퍼져나가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즉 열이나 다른 물리적 양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 확산, 미분 두분해준 이 공간적 확산을 설명하는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이미지 스케일 공간에 접목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 G가 스케일 파라미터에 따른 이 변화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같다고 봤는데 정말 이게 같은지 미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걸 제가 아래에 써놨는데 먼저 우측에 있는 값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값을 두 번 미분해 준 값은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냥 편차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의 식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가우시안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함수를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우측변의 식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가우시안 함수를 시그마에 미분해준 이 가우시안 블러가 스케일 파라미터에 따른 변화가 이제 우측변과 같다, 근사치로 이렇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이제 시그마 값과 그 다음 영상에서 K 시그마 값을 취한 이제 두 영상의 차이를 이제 이 시그마 값의 증가값만큼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이게 근사치로 같다는 게
사실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거랑 근사치로 같다가 되면은 결국 이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편차를 곱해준 이 값과도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우측변의 식은 사실 이산적인 그 이미지 상에서 성립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그 분모에 있는 값을 우측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시그마 값을 이제 밖으로 꺼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k-1의 경우에는 이 k 값은 이제 모든 스케일에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값의 위치 결정에 결국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시그마와 k 시그마로 가우시안 스무디 된 그 이웃한 두 영상의 차는 정교화된 라플라시안 값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이 정교화된 라플라시안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실습 영상에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적용한 실습 영상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미분을 진행해서 극점을 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검출된 극점에서 저희가 사용할 특징점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구해진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통해서 구해진 극점들에서 이제 특징점을 찾는 과정인데, 이때 그 동일한 옥타브 내 이웃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통해서 특징점 후보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저희가 체크할 그 빨간색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의 중심 픽셀 X와 이웃한 8개의 화소, 그리고 또 이웃한 그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에서 같은 위치에 9개, 각 9개의 화소 픽셀을 이제 비교를 해서 총 이 동그라미 26개의 이웃한 픽셀과 이 X 중심 픽셀을 비교해서 이 중심 픽셀이 클 경우에 이 점이 이제 특징점 후보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특징점 후보를 이제 얻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징점들의 후보를 구하게 되면 그 특징점은 사실 정확한 극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속적인 이미지를 이제 다음과 같은 파란색 선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디지털에서 보는 이미지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샘플링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극점을 빨간색 점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다중 스케일 영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가우시안 블러링과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다운 샘플을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중간에 이 점들이 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극점인 위치가 이제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게 돼서 그 점의 위치가 극점이 아닌데 여기가 극점이다 라고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진짜 극대값, 극소값의 위치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일러 급수 확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dx는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의 함수이고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이제 1번식과 같이 테일러 급수 확장을 통해서 2차 다항식으로 근사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번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 도함수가 이 d를 x로 미분해준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x의 그 극점의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식을 통해서 극점과 이제 인접한 그 샘플링 지점으로 표준치 근사를 사용해서 값을 수정해 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그 극대 극소점 그 점으로 이제 되도록 검출되게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이 3번식에서 절대값을 씌운 결과가 0.03 이하일 경우에 모든 극점을 삭제해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3번식에서 이제 이 값에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특징점의 강도나 또 대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비값이 작다라는 의미는 이 점에서 이제 대비값이 작다라는 의미는 주변 환경과 이제 비슷한 픽셀 값을 가지는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주변 픽셀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이 점들은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통해서 이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엣지를 되게 민감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방향에서 변화가 큰 이 특징점을 사용할 수 있는 코너점을 극점으로 이제 특징점을 사용해야 되는데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그 엣지를 매우 민감하게 찾아내서 이 엣지를 극점으로 찾아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엣지점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해시한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너 지점만 찾도록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고유값을 더한 값과 두 개의 그 고유값을 곱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고유값을 곱한 값이 만약 음수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고유값이 음수고 하나가 양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점은 안장점이 되게 됩니다. 이 안장점은 이제 x축으로 봤을 때나 y축으로 봤을 때 약간 극대나 극소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안정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특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극대나 극소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유값이 하나가 음수가 되면은 결국 극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파는 R 베타라는 식으로 이제 그 R 값을 설정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R 값을 10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R 값이 정하게 됐을 때 저희는 이 고유값들의 비율을 사용해서 제가 설정한 그 R 값 비율보다 이 고유값들의 그 비율이 작게 될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파는 R 베타일 때 그 제가 지정한 R 값의 비율보다 이제 만약 크게 된다면은 그 A 값이 그 B 값에 비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코너가 아니라 한쪽으로만 밝기 방향이 좀 더 커지게 되는 엣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엣지라 판단하고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한 그 R 값보다 이제 작을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모든 방향에서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점은 코너점으로 생각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특징적 검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